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6월 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어제 6월 6일 현충일 우리 순국선열들의 그 땀과 희생 잘 감사하면서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좀 편하게 쉬셨죠? 네, 오늘 다시 금요일 힘내서 여러분과 함께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또 샌드위치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또 연차나 월차 같은 거 내시고 그냥 어제부터 쭉 쉬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 그래도 오늘 저희 오늘 아침과 함께 하면서 조금 투자에 대한 근육도 좀 키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6월 7일 금요일 순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권순우 팀장의 뉴스 3 플러스가 있고요. 박병창 이사님 오늘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고 오늘은 DB금융투자의 강현기 파트장과 함께 여러 업종들에 대한 투자, 특히 요즘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식음료 이쪽에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그것도 한번 제가 따로 업종 여쭤보는 시간에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좀 살펴보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같지 않으세요? 어제 좀 쉬다 보니까 네, 월요일 같은 금요일 오늘만 지나면 다시 또 쉽니다. 예, 그럼 또 월요일. 또 월요일. 네, 월요병. 예, 월요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죠? 월요병이 있으면요? 예, 일요일 날 출근하면 월요병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 또 뭐 월급 통장 이렇게 한번 또 보면 다시 힘이 생겨나죠. 네. 예,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어요. 네. 금리 인하. 예. 0.25%포인트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는 0.2%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09%, S&P는 마이너스 0.02%, 그러니까 혼조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ECB에서는 이제 주요 3대 금리를 25bp씩 낮추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인하는 인하인데 매파적 인하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최신 평가와 근원 인플레이션의 역학, 통화정책 여파의 강도를 바탕으로 앞선 9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한 만큼 이제는 통화정책의 강도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디스인플레이션 경로에 있다고 확신을 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금리 인하 시점과 여정의 속도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금리를 낮추기는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낮출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는 좀 주지 않으려는 그런 듯한 뉘앙스가 좀 강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한 상황에서 이제 그 ECB가 먼저 인하를 한다라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지금 그 유럽의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좋은 편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더 고민이 많을 겁니다. GDP 성장률 같은 거 감안하면은 분명히 내수는 좀 안 좋은데 GDP 성장률은 수출을 중심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이제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럽이 이제 먼저 그 금리 인하의 테이프를 끊었으니까 네. 그 환율 시장을 많이들 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유로가 어느 정도까지 약세로 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 아직까지 뭐 매크로가 이제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이제 첫 테이프는 ECB가 끊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증시에서 뭐 뭐니 해도 가장 관심 많이 받고 있는 게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우리 하루 쉬는 동안 엔비디아가 애플을 살짝 제쳤었습니다. 네. 예, 살짝 제쳤다가 지금 다시 3위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애플을 제친다는 거는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원래 그 애플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도 만들지만 이게 소프트웨어, 그 서비스도 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의 멀티플이 그 하드웨어 하는 회사보다 많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하드웨어는 만들 때마다 돈이 들어가는데 네. 소프트웨어는 한번 만들어 놓고 팔면은 계속 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성장성에 대해서 더 높게 좀 쳐주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뭐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팬데믹
한번 거치면서 그때 돈 확 풀었을 때 올라왔다 내려온 게 120불이었거든요. 2022년 9월이니까 뭐 한 1년 반 정도 지났네요. 이제 120불이 이제 1200불이 됐죠. 저때 그 우리 장우석 부사장 예. 계속 장비디아 예. 얘기하면서 욕 엄청 먹었었죠. 욕 먹었었죠. 예, 욕이 내려왔을 조금 내려올 때. 요거 내려왔을 때. 예. 그때 결국은 그가 옳았습니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할 때 샀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할 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요런 정도는 그 종목 선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 한 200불 넘어갔으면 파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 아니죠. 그때 샀으면 안 팔았죠. 아, 그래요? 2배 먹었으면. 아유. 3배 먹었으면. 아유, 지금 기다려야지. 4배 먹었으면. 아유, 계속 가야죠. 5배 먹었으면. 아유, 10배는 템버거인데. 그래서 뭐 이거는 쉽지 사실 않습니다.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네. 거래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왜 10배가 오를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은 저는 종종 그런 얘기 하는데, 회사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회사가 달라질 때가 있는데, 네. 그 회사가 이제 좀 장사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아예 사업 모델 자체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전에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그래픽 카드를 더 팔아봐야 뭐 얼마나 더 팔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경기 좋으면 좀 더 팔고 경기 안 좋으면 좀 안 팔고 못 팔고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냥 뭐 100불, 200불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그 그래픽 카드라는 표현도 안 맞죠. 그러니까 이름이 GPU는 맞는데 그 그래픽 처리하는 장치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지난 1분기 매출을 보면은 전체 매출의 86%가 데이터 센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사실 엔비디아 저게 왜 조금 그래도 괜찮았냐면 비트코인 때문에. 그렇죠. 비트코인 채굴할 때 저게 뭐 좋다 이제 이래갖고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뭐 비트코인 채굴할 때 너무 잘 되니까 저거가 뭐 지금 품절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으면서 이제 쭉 갔다가 비트코인도 이제 좀 아닌가벼 뭐 이러면서 이제 빠진 거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 뭐 시장에 뭐 저 엔비디아 GPU 뭐 엄청 중고 쏟아져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좀 떨어졌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AI를 만나면서 완전히 또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대1 주식 분할 관련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상황이어서 네. 좀 주가가 좀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좋은 얘기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걱정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M7이라고 예전에 불렀었잖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이게 네. M7이라 그러다가 지금은 그냥 온리 엔비디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원래 또 기자들이 걱정 덩어리들이잖아요. 네. 요게 좀 걱정이 됩니다. M7이어야 되는데 엔비디아 온이라는 거. 혼자 이제 정맞기가 쉽다. 예. 물론 그 독과점 관련한 얘기도 좀 있고요. 예. 뭐 연방정부의 독과점 조사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나 이렇게 취재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엔비디아만 오르는 이유는 엔비디아만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쵸. 반도체 팔아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뭐 엔비디아도 벌고 뭐 애플도 벌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애플이 뭘로 돈을 벌죠? 인공지능 가지고? 인공지능에서? 예. 이제 나오겠지. 그쵸. 예. 그 부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값비싼 엔비디아의 GPU를 막 어마무시하게 사들이고 있는데 이걸 사서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돈을 버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도 그렇고 예. 가망도 잘 안 보여요. 앞으로도? 예. 그래요? 그러니까 가망도 잘 안 보인다는 얘기가 너무 비싸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네네. 이게 그 반도체도 비싸고 이거 운영하는데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 정도 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들이 남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글자로 된 것만 보더라도 뭐 문장 한 1000개 정도 만들면은 데이터 센터 거기서 그냥 운영비만 한 2만 원 정도? 그럼 이거 한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이 들어와서 이거 한다 그러면 200 뭐 얼마입니까? 10,000명이 2만 원이면 200만 원이죠. 10,000명이 10,000명이 가서 글자 생성형 AI 만들어가지고 글자로 이미지나 동영상도 아니고 글자 만드는데도 2만 원이거든요. 그럼 10,000명이면 2억이네. 2억이죠. 그러니까 그 돈 내고서 그럼 그 사람이 여기서 생성형 AI 뭐 정프로님이 얼마나 멋있는지에 대해서 첫 문장으로 요약해줘.
그러면 걔가 이제 얼마나 멋있는지를 한 정말 1000문장으로 요약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프로님의 멋있음은 뭐 진짜 2만 문장, 뭐 10만 문장으로 만들기도 부족한데. 그 말로는 아마 표현하기 좀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딱 2만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 그 2만 문장 보내려면 2만 원 내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면 또 낼만 하지 뭐. 정프로에.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지금 이 부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투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라는 거는 모두 다 공감을 해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GPU는 이제 누구나 다 돈을 내고 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선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매출이 일어나고 이익이 나고 그게 다시 기업으로 환원이 되고 그 네.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여기서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기과의 직업을 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M7이 아니라 M1이 돼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 인공지능의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걱정들이 좀 업자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 GPU를 사는 것도 경제성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시점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 정말 그 소비자들한테 좋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거기에는 또 이제 그 뒤에 달려 있는 엔비디아 GPU를 비롯한 수많은 AI 반도체들이 얼마나 가성비 높은 그 효율성이 높은 하드웨어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치열하게 좀 경쟁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게 이른바 경량화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 예전에 그 카폰 쓸 때. 네. 그 카폰 시대에 머물러 있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바일 폰을 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영화도 이게 뭐 엠팩4 같은 게 안 나왔으면 네. 진짜 막 영화 한 편 보려 그러면 뭐 진짜 몇 기가 뭐 몇십 기가 막 이렇게 했으면 우리 누구나 다 영화를 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MP3가 나오지 않았다면 진짜 뭐 누구나 다 CD 들고 CD 한 장에 노래 10곡 들어가 있는 그런 시대가 이어졌다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를 좀 경량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도 압축하고 경량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좀 빨리 좀 성장을 해줘야 여기서 그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가격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게 단순히 옛날에 IT법을 꺼지듯이 꺼지지 않으려면 네. 요 소비자 단으로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1등을 하는 거 보면서 야, 이 역시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와중에 유럽에서는 네. 드디어 ASML이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습니다. ASML이? 예. 그래요? 1등은 저기 노보노디스크. 오. 달리기 할 때 2등을 제치면 몇 등이 되죠? 2등을 제치면 2등이 됩니다. 아, 정확하십니다. 네. 살짝 한번 그런 거에 저는 소관하지 않아요. 변하고 한번 넣어봤는데 네, 2등 제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저 댓글에 또 1등 이렇게 하시겠지만 2등을 제쳐도 2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등이 3등 되는 거죠? 예. 2등은 LVMH. 네. 거기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 명품이 잘 안 팔려서 거기서 지금 그 ASML한테 역전을 당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이제 ASML, 뭐 엔비디아, 뭐 TSMC 뭐 이렇게 그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이 좀 요즘에 원래도 잘 나가긴 했지만 요게 잘 나가고 있는데 아니 근데 엔비디아 그 반독점 그거는 뭐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지금 미국에서 역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 약간 견제가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살짝 그냥 뭐 이 좋은 일에 호사다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네. 이 반독점 문제가 네.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좀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조사는 법무부가 하고 오픈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연방거래위원회,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 남용이 너무 심하다. 심하긴 하지. 라고 얘기는 해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독점 때문에 비싼 거냐? 네. 라고 했을 때 그걸 면밀하게 살펴보면 독점 때문에 비싼 게 아니라 엔비디아만큼 가성비가 나오는 반도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싼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독과점이라 이게 독점이라서 비싼 게 아니고 가성비도 제일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법무부가 조사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지금 그 법무부가 독과점에서 조사하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네. 쿠다가 있어요. 쿠다. 네네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로 쿠다가 있는데 네. 이 쿠다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쿠다를 기반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쿠다를 쓰려면은 엔비디아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독점 시비를 좀 걸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물건이 좋아서 잘 팔리는 걸 어쩌겠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여길 락인을 해서 독과점을 일으켰다라는 게 이제 법무부에서 좀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쿠다가 이게 진짜 속된 말로 되게 지랄맞은데 네. 그러니까 일단 쿠다를 안 쓰면 호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쿠다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쿠다와 쿠다도 호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H백에서 쓰던 소프트웨어하고 네. A백에서 쓰던 소프트웨어도 호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시장이 아직까지 독과점을 이야기하기에는 딱 완전 그거 맞춤형으로만 그냥 만든 거구나.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하다 보니까 이 하드웨어가 진화가 됐을 때 그 소프트웨어를 또 만들면 이전 소프트웨어하고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좀 논란이 좀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I 스타트업 인플렉션을 인수를 하는데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독과점을 해가지고 독점 이익을 향유해. 그런 게 옛날에 독과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AI로 돈을 많이 법니까? 못 벌지. 못 벌죠. 네. 근데 이걸 독과점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또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독과점을 예전에 그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왓츠앱이라든지 이런데 페이스북이 막 인수를 하면서 독과점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인수를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독과점의 한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네. 독과점 뭐 안티 독과점, 반 독과점.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했냐면은 그럼 니네 회사 안 살게. 채용만 할게. 사람만. 예. 그래가지고 공동창업자를 비롯해서 인플렉션이라는 회사의 공동창업자를 비롯해서 사람을 쫙 영입을 해가지고 한 9천억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안 샀잖아요. 그럼 독과점이냐? 아니, 그렇게 이제 뭔가 판정하기가 예전에는 그냥 물건이라는 게 딱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서 이게 전 국민이 혼자 이 회사 것만 사게 되면 이제 독점 판정하기 쉬웠는데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도 그냥 뭐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무슨 윈도우처럼 이렇게 막 다 독점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군요. 네. 근데 어쨌든 독과점에 대해서 이제 칼을 빼들었다라는 거가 그 미국은 독과점법 진짜 무섭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막 다 쪼개버리니까 회사를. 너무 잘 나간다는 게 하여튼 제일 리스크인가 보네, 그죠? 그렇죠. 네. 자, 엔비디아 관련 뉴스 먼저 하나 전해드렸고요.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까지 위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말 넘버원 혹시 기업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와 뭐 또 다른 주식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좀 두려움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 먼저 전해드렸고 두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AI 버블이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엔비디아만 돈을 벌기 때문일 것이다. 네. 두 번째 뉴스는요. CJ하고 신세계가 물류 유통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CJ와 신세계. 예. 쿠팡한테 시장을 뺏긴 대표적인 두 개 회사죠. CJ 같은 경우는 식품 회사인데 그 식품 회사로서의 1위 지위가 있어서 유통사들한테 일종의 갑이었습니다. 네. 내가 햇반을 넣고 싶은 데만 넣을 수 있다라는 건데 햇반 경쟁으로 좀 이렇게 시작이 됐던 CJ와 이제 쿠팡의 경쟁은 결국 이제 극장에서는 그러니까 극장을 갖고 있는 CJ CGV 거기가 쿠팡은 또 쿠팡 플레이 OTT 뭐 요런 걸로 해서 좀 갈등을 좀 겪었고 신세계는 이제 오프라인 마트 대 커머스의 경쟁 쿠팡하고 그리고 커머스 대 커머스로 또 경쟁하고 있는 두 개 회사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던 두 개 회사가 쿠팡에게 이제 굉장히 좀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시청자분들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우스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 뭔가 옛날에 좀 잘 나가던 애들 둘이서 쿠팡한테 두드려 맞고 손잡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비아냥거릴 만한 일은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굉장히 그 본업의 경쟁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는 물류 분야에서의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라는 거는 CJ 같은 경우는 대한통운이라는 우리나라 1위 물류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뭐 쿠팡 전에 가장 큰 유통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쿠팡은 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유통하고 물류를 같이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서 자기가 파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오픈마켓이랑 좀 달라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물류들이 있어요. 자기가 유통을 하면서 물류를 하잖아요. 근데 그 물류를 하고 있는 뭐 이렇게 김포에 그 물류센터 2곳 그리고 오포에 구축되고 있는 첨단 물류센터에 대한 운영권을 대한통운에게 이관을 시키는 거예요. 물류 부분을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류 부분을 대한통운으로 이관을 시키고 네. 그러면은 이제 물류센터 3곳을 CJ그룹에 매각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면 물류회사는 물류에 집중을 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거기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회사는 유통에 집중을 함으로써 유통업 경쟁력,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유통의 본질적인 경쟁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유통의 본질적인 그 유통의 본질은 그 저는 지금까지 고물가 시대에 유통업이 진짜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통업은 현지 그러니까 산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그런 상품들에 대한 가격 정보를 가장 먼저 캐치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공급 과잉이 나타나는 품목이 있다. 그럼 그거를 바로 딱 집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은 가장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캐치해낼 수,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옛날의 유통사들은 약간 통행세 받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제일 목 좋은 데다 부동산 딱 깔아놓고서 야, 내가 있는 곳에서만 거래가 돼. 그래가지고 이제 공급자한테도 갑질, 소비자들한테도 갑질. 요게 유통사였거든요. 근데 유통업의 본질은 사실 제일 저렴하게 소싱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 오를 때 뭐 사과가 뭐 진짜 기후위기 때문에 진짜 안 나요. 그러면은 재빠르게 다른 거 많이 나는 거를 집어다가 소비자들한테 갖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통업의 본질에 대해서 좀 그 요새 신세계그룹 전반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좀 저도 이제 그쪽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번에 이마트 1분기 영업이익이 꽤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별도 기준으로 한 245% 정도 증가했는데 이마트가? 예. 그래요? 워낙 연결 기준으로 연결 기준으로 245%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 한 45% 정도 늘었어요. 영업이익이 932억 원. 그럼 이마트나 신세계가 그동안 되게 다양한 투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별로 결과가 좋지는 않았었잖아요. 요즘에는 그 유통업의 본질에 집중하자라는 얘기들이 이마트 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신세계그룹의 이제 여러 계열사들이 하고 있는 그 소싱들 다 통합하는 거. 뭐 이마트 24라든지 에브리데이라든지 이런 거 막 통합해가지고 야, 여기서 뭐 각각 하느라고 돈 많이 쓰냐 이런 거 아껴갖고 소비자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해라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상시 최저가제도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파괴 선언 이거 예전에 이마트 되게 많이 하던 얘기거든요. 요즘에는 잘 안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있고 뭐 직소싱과 대량 매입 제조업체와의 협업 이런 걸 통해서 가격 역주행 프로젝트 이런 거 되게 인기 많았었거든요. 이게 그 오프라인 마트가 완전히 시대가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얘기예요. 뭐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이거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통업의 본질 그리고 물류업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그 두 회사의 협업이 저는 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 CJ1 우리 포인트들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하고 신세계 포인트도 CGV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 CJ하고 신세계가 하고 있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포인트를 통합하겠다 이런 거는 소비자들의 편익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복잡하긴 하겠다. 예를 들어 신세계 포인트를 예를 들어 CJ에서도 이제 쓸 수 있게 하면 이게 포인트라는 게 그 각 회사에서는 이거 부채로 아마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포인트라는 게 이제 싸서 고객들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일종의 부채로 아마 인식을 할 텐데
그 부채에 있던 거를 CJ가 써. 예. 그럼 이제 내 부채는 좀 줄어드는데 그 돈을 또 줘야 되겠죠, CJ 쪽에. 그렇죠. 부채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계산하는 게 약간 좀 복잡하지 않을까? 는 생각을 살짝 근데 그건 별로 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채를 만약에 소비자가 와서 내한테 포인트를 쓰면은 내가 빚낸 거를 소비자한테 갚는 거고 네. 그 소비자가 신세계 가서 그걸 쓰면은 네. 그 부채를 신세계에다 갚는 거고. 그런가? 그게 복잡하진 않은데 네네. 사실 내 포인트는 내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내 나한테 써야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사의 서비스가 좀 별로다. 네. 그럼 여기서 쌓은 포인트를 저쪽 가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싫겠죠. 그러려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두 회사가 지금 쿠팡이라는 큰 공룡 앞에서 힘을 좀 네. 합치는 둘이 또 사촌 관계죠, 그죠? 예, 예. 네, 정용진하고 이재현이죠 아마. 네, 두 사람. 이재현 회장. 예. 네, 두 사람의 두 회사의 이런 시너지가 나올지는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경쟁들이 계속되고 뭐 업계가 바뀌는 건 뭐 소비자한테는 뭐 나쁘지 않은. 소비자한테 좋죠. 네, 소비자한테는 뭐 괜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요. 이거는 제가 평소에 좀 지역 경제 관련해서 좀 관심이 좀 많아요. 네. 지역 제조업 문제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아서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같이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네. 이제 한국 사회가 점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인구 구조로 보더라도 생산 가능,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돈을 버는 지역이 되는 수도권과 돈을 못 버는 지역이 되는 지방이 점점 넓어질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을 건데, 그럼 이 구조에서 그러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안 버는 쪽으로 이제 주자. 이제 그런 구조로 계속 갈 것인가. 근데 버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못 버는 사람, 못 버는 지역, 못 버는 연령은 점점 많아지는 그런 네.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근데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서 법안들이 나온 지가 한 일주일 조금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8일 정도 됐는데 여기 전체 법안 발의 중에 거의 한 20%에 육박하는 18.6%가 지방 소멸 방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소멸 방지 관련 내용이라는 거는 지역에다가 그 세금을 주는 예산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에 산적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5개 중에 하나가 지역에다가 예산을 조금 더 주는 그런 법안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2년 이상 공실이 발생한 수도권 상가 건축물의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비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은 아닐 거고 아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예. 상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예, 건물주 세금 감면해주는 안이죠. 그게 이제 뭐 공실 발생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뭐 세금도 안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이제 취지겠죠? 예, 그런 네. 거고요. 거기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세제 인센티브로 지방 이전을 이끌어낸다는 생각인데 이게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 5대 도시에 조성되는 도심 융합 특구 입주 기업에 각종 세제 지원해주는 법안 내놨고요. 지역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줄여준다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지역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청권에 은행을 설립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거기에 은행 지분 소유 제한을 15%에서 34%까지로 완화해주는 법안 내놨고요. 네. 거기에 뭐 폐광 지역인 강해,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구를 둔 이철규 의원은 폐광 지역에 면세점을 만드는 법안을 또 내놨어요. 주한미군 부대가 이제 주둔했다가 좀 평택으로 많이 이동했던 동두천 같은 경우 김성원 의원이 관련 지역 인근 개발하는 지원 법안 내놨고 여기에 뭐 전북 특별자치도 개설치법 개정 같은 경우는 지역 카페 사용처 제한을 푸는 그런 안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특별자치도가 참 많아지는 것 같네요. 뭐 그쵸. 강원, 뭐 경기 북부. 근데 그 지역 소멸을 막아야 된다는 어떤 명제 혹은 뭐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어떤 뭐 어찌 보면 굉장히 듣기 좋은 그리고 이거 반박하기가 매우 어려운 반대 의견을 펼치기가 어려운 이런 이제 큰 명제 아래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사실 그렇게 해서 이익 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인 경우보다도 그 지역에 있는 무슨 건설사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앙의 어떤 뭐 세금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지역에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또 우리 뭐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이거 지어야 된다, 뭐 이거 필요하다, 뭐 저 도로 놔야 된다, 철도 놔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공약들이 남발이 되면서 결국 이제 아무도 가지 않는 하루에 차 3대 다니는 도로를 막 건설한다든지 뭐 공항을 지어서 뭐 비행기는 안 다니는데 그냥 텅텅 그 사람 구경하기도 힘든 이런 이제 공항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큰 명제나 명분은 굉장히 뭐 아름다울 수 있으나 과연 그 밑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름다운 건지는 저도 이제 가끔 지역에 이제 뭐 이제 가보면 정말 의리의리한 빌딩에 그냥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한두 명 그냥 앞에 그 인포메이션에 앉아 있는 분들 말고는 이 건물 자체가 텅텅 비어 있는데 전기는 나중에 어쨌든 계속 켜놔야 되니까 그쵸. 계속 그 낭비하고 있는 거 보면 야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얘기를 또 꺼내면 그럼 뭐 지역 사람들 다 죽이자는 거냐 지방은 뭐 그럼 살지 말라는 거냐 등 이제 이런 게 또 나오면 도저히 이게 논의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되게 뻔한 얘기인데 네. 이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얘기 굉장히 식상한 얘기잖아요. 근데 지역 소멸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역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거 그 지역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 지역이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그 지역이 정말 뭔가의 그 자체적인 경제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로서의 개념이냐, 네. 아니면 이게 복지로서의 개념이냐, 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급한 어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복지를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을 거고, 네. 이게 투자 차원에서 접근을 할 때는 정말 이거를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좀 큰 그림을 좀 같이 그려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사실 그 지방자치의 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의 임기도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주기가 좀 짧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당장의 어떤 그 지원을 위한 지원 성격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아이고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뉴스란 마무리하고 한 주 잘 또 해주셨고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고 주말에 또 저 다음 주에 출장 가요. 출장을 왜 가죠? 일하러 갑니다. 뭔 일이죠? 알겠습니다. 구글에서 네네. 저기 뉴스 크리에이터들 한번 다 불러드려가지고 네. 구글 혼 좀 내키세요. 혼나러 갑니다. 네. 자, 그러면 앞건 잘 부탁드리고 네. 구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혼 많이 내지 마시고 적절하게 그냥 주의 말씀만 좀 주고 오십시오. 자,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